자, 여러분과 이 시간에는 이제 제4강 경매에 어떻게 접근법만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부분 얘기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권리 분석 중에서 좀 등기부상 권리, 임대차상 권리, 현황상 권리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오늘은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뭘로 죠? 부동산 등기부 파악 쉽게 하기, 이렇게 잡고 갑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등기부 등본 파악하기,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 등본 실제로 파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다 마치고도 등기부 등본을 잘 파악을 못하고 읽을 줄 잘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왜? 이론적인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등기부 등본이 20장이야 20장. 지겹죠? 지겹죠. 거기에서는 기본적인 부동산 등기부에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나타납니다. 자, 제가 그 부동산 물건 했죠. 물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건의 등기부에 나타나겠죠. 자, 그 물건, 여기에 나타난 물건은 바로 표제부입니다. 물건. 여기에는 그 물건의 주소, 집원, 면적, 지목, 기타 사항들이 나오죠. 한마디로 표제부는 사실관계가 나타나는 게 바로 표제부입니다. 이 물건을 가지고 등기부상에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시간순으로. 한마디로 접수번호죠. 등기부 접수번호 순으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접수번호. 자, 그럼 접수번호 시간순인데 갑구가 나올 것이고 을구가 나옵니다. 이 시간순으로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갑구는 이 등기부 등본이라는 공부를 만드는 원인이 뭘까요? 자, 부동산 공부 중에서는 등기도 있을 거, 등기부도 있을 것이고 대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토지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및 기타 공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필요 공부 중에 우리는 어때요? 경매 물건의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임대차, 현황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등기부 공부를 하는 거야. 등기부 등본. 그러면 갑구에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공부를 만든 목적은 뭘까요? 목적. 실질적인 이 등기부대는 권리관계입니다. 그 부동산의 물건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권리관계는 뭐야? 기본적인 게 부동산 물건의 이 물건 주소를 가지고 있는 물건의 소유권자는 누구일까? 소유권자. 그래서 갑구는 어때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관한 권리가 나타나는 게 바로 갑구다. 을구는 이 소유권자가 을구는 어때요? 내 부동산 물건에 설정을 하라고 동의나 합의나 승인을 해준 것들은 바로 을구에 나온다. 소유권에 관한 권리 이외에 기타 사항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권리관계를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건이 아파트라고 가정해 보죠. 물건의 종류 중에 아파트. 자, 그런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유권자가 돈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이 물건의 소유권자는 10년 1월 10일 날 그 부동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소유권. 몇 년도에 취득?
그래서 어때요? 취득에는 보존 등기가 있을 것이고 이전 등기가 있을 것입니다. 자, 10년도에 그 부동산 물건을 취득을 해서 실질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취득할 때 현금으로 다 잔금을 치렀어요. 그런데 15년 정도 되니까 돈이 필요한 거야.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그래서 어디로 간다? 은행으로 갔습니다. 1순위 그 물건을 기타 사항이죠. 소유권자가 내 부동산 물건에다가 설정을 하라라고 동의, 합의, 승인을 한 거는 을구의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1순위로 설정을 합니다. 순위번호 1순위. 그래서 어때요? 여기에 근저당 설정을 하고 금액이 얼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채권자는 누구다? 은행. 채무자는 소유주, 소유권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때요? 갑구, 을구로 나타내죠. 시간순으로 해보니까 근저당이 가장 먼저 설정이 되는 거야. 은행. 그래서 은행에서는 어때요? 원금에다가 근저당이라는 권리는 채권 최고액으로 등기가 됩니다. 채권 최고액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야 물건이. 그러면 어때? 8천만 원을 대쳤어. 원금 8천. 그런데 근저당은 등기부에 나타나는 근저당은 어때요? 채권 최고액 120%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8천에 120%. 9,600이 등기부에 등재됩니다. 자, 이게 바로 등기야.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는 모든 권리는 등기라고 하죠. 그래서 근저당 등기. 한마디로 채무자가 은행에 가서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자, 대출 약정하는데 내 부동산 물건에 설정을 하겠다. 그래서 채무자가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근저당 설정하는 걸. 그래서 근저당 설정 계약. 맞아. 근저당 설정 결국은 모든 건 계약과 동시에 나타나는 게 바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등기부에 나타나면 등기가 되고 임대차에 나타나면 임차권이 되고 현황상에 나타나면 현황상의 권리들이 되는 겁니다. 계약과 동시에 나타나는 게 권리다. 이 권리를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거는 어때요? 등기. 이거는 임차권. 이거는 점유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결국은 계약과 권리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경매 물건이 경매로 나와서 권리를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등기부를 보겠죠. 등기부에 1순위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러는 거야. 왜? 내 부동산이 경매까지 나온다면 가장 먼저 나온 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1순위 근저당이 나올 것이다. 자, 여기는 LTV 자체가 원금이 8천이라는 것, 1억짜리에 8천이라는 건 LTV가 어때요? 80%라는 거야. 80%. 그런데 18년에서 22년도까지는 LTV가 어때요? 40%였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자 입장에서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은행에서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 갔더니 1억짜리를 4천만 원밖에 대출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어때요? 또 2순위 근저당을 설정을 하는 거야. 몇 년도에? 자, 여기는 15년 1월 10일이라고 가정하죠. 근데 15년 4천밖에 안 해주는 거죠, LTV가. 18년에서 22년도까지는. 그래서 15년 1월 15일 날 또 다시 이 금융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몇 프로? 40%니까 한 30%. 30%. 그러면 얼마예요? 3천이죠. 채권 최고액 등기는 얼마 될까요? 3천이? 3,900. 900이 등기 되겠죠. 자, 7천만 원을 돈을 빌렸어요. 1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8천이 필요한가요? 8천이. 이제 7천밖에 1천이 더 필요하죠. 1천이 더 필요하니까 어때요? 이제 담보로 설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건 뭐야? 내 지인들입니다. 지인. 친구, 직장 동료, 사회생활 하면서 만난 내 가까운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야. 자,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릴 때 친구야 돈 좀 빌려줘 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1,000만 원만 빌려주는데 1년 후에 갚을게. 1년 동안만 빌려줘. 빌려줄까요? 안 빌려줍니다. 자, 6개월 안에 변제할게. 안 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빌려줄까요? 1,000만 원만 빌려줘. 한 달 후에 갚을게. 한 달만 쓸게. 그 대신에 수익금 20% 줄게. 이러면 어때요? 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어때요? 쉽게.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내 가까운 지인들한테 돈 좀 빌려주라는 말을 극도로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쉽게 그 말이 안 떨어지죠. 근데 내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주라고 말을 할 때는 어때요? 그 빌리는 그 친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는 이미 맥시멈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돈을 친구들한테 빌려주면서 돈을 받고 이자까지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했어요?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 똑같다는 얘기야, 내 말은. 이렇게 그 친구는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여러분은 한 달 동안 빌려줬는데 변제하지 않으면 기간이 도래했죠. 그러면 그 친구의 부동산에 뭐 하죠? 가압류합니다. 내 1,000만 원을 가지고. 왜 가압류하죠? 이 친구가 부동산, 나는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다른데 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돈을 변제 안 할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재산이 있는 거지. 거기에 가압류한 거야. 내 1,000만 원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한번 권리 분석해 볼까요? 내가 채무자금 소유주 입장에서 권리 분석을 하죠. 내가 그 채무자로 간주해 보죠.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 금융권에서 대출받고 내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돈을 빌렸어요. 근데 친구한테 1개월 썼는데 1,000만 원을 변제를 못했어. 그런데 그 친구가 내 부동산에 가압류가 됐어. 가압류를 했어. 그럼 어떨까요? 그 채무자 입장에서 포기하는 거지. 이 부동산을 만세 부른다. 만세. 포기하고 어때요? 이제 은행한테 이자를 안 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은행에서는 이자 3개월치가 밀리잖아요. 이 은행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 그러면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오겠죠. 여러분 경매로 나오면 어때요? 1억짜리 물건인데 경매인으로서 한번 봐보죠. 1억짜리 물건 1억에 낙찰 받습니까? 안 받죠. 얼마에?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싶어요. 1억짜리 얼마에? 6천만 원에 낙찰 받고 싶은 거야. 6천. 그럼 가압류 해봤자 의미가 없죠. 1순위 근저당 8천만 원이 가져가잖아. 아니면 4천만 원 40% LTV 40% 4천 가져가고 2순위에서 어때요? 3천 가져갑니다. 2순위도 다 채권 회수를 못해요. 근데 3순위 채권자 가압류 권리자가 채권 회수하겠어? 못해 간다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경매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시장, 채권자 입장에서 마지막 시장, 과연 채권 회수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물음표가 생기죠. 물음표. 이게 지식입니다. 마지막 시장에서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매는 어때요? 마지막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한테 배우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거 바로 등기부등본 파악하기입니다. 이렇게 을구에 나타나는 거는 소유권자가 기타 을구에다 설정을 합니다. 내 부동산 물건에 설정하세요 라고. 그래서 근저당 설정하고 2순위 또 나오겠죠. 2순위 등기부에 2순위 근저당이 또 있어요. 근저당 이것도 어때요? 똑같이 이렇게 가겠죠. 이것도 이렇게 가고 금액까지 함께. 3순위 보니까 어때요? 없네. 왜? 이걸로 보자는 거지. 이걸로. 3순위 보니까 어때요?
가압류. 그럼 갑구에 나올까요? 이거는 표제부 갑구 을구인데 1순위, 2순위는 근저당 설정. 소유권자가 내 부동산 물건에 설정하세요라는 물건들은 다 을구에 온다는 거죠. 을구. 소유권자가 동의, 합의, 승인한 건 을구에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갑구는 가압류죠. 이 개인 지인이었대요. 이 채무자죠. 소유권자가 채무자. 이 친구 소유권이 부동산 물건의 소유권이 이 친구한테 있는 거죠. 이 친구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가압류는 어때요? 소유권에다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 자, 1순위 소유권 나오죠. 자, 2순위 2번 2순위요. 갑구의 2순위예요. 1번 2번. 자, 소유권에. 그래서 소유권에다가 가압류 하는 거예요. 가압류. 한마디로 갑구에 나온 거는 소유권자한테 직영으로 그 부동산 물건이 있다. 물건의 설정, 담보로 설정을 안 한 거지. 그냥 신용으로 빌려준 겁니다. 신용으로. 이게 소유권한테 바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갑구에 나오는 모든 등기, 권리는 채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 갑구에 있는 권리는 채권이다. 을구에 나오는 권리는 뭐다? 물권이다. 물권입니다. 왜? 채무자 겸 소유주, 갑구는 소유권자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돈을? 개인한테,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권리. 그러면 이 채무자 겸 소유권자는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거지. 이 가압류 권리자한테.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권리관계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권은 뭐냐? 물권은 그 채무자 겸 소유권,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가 자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을 한 거지. 담보로. 그래서 이 채권자들은 어때요? 채무자한테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부동산 물건에까지 효력이 미친다. 물건에도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물권이다. 그럼 을구에 나와 있는 모든 등기는 다 물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의 개념과 물권의 개념, 등기부를 가지고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면은 갑구에서 나오는 경매 방식은 갑구에 있는 권리자가 경매 신청했어. 이거는 무슨 경매다? 경매 방식에서 강제 경매다. 강제 경매. 을구에 있는 권리가 경매를 신청했어. 이거는 임의 경매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를 합쳐서 우리는 실질적 경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 경매 위에 뭐가 있을까요?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형식적 경매. 형식적 경매는 뭘까? 이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분 분할 경매. 지분 분할 청구 소송에 따른 두 번째 여기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 또 하나는 법정지상권. 지료 청구에 의한 경매. 이게 형식적 경매다. 그러면 중복이 될 수 있겠죠.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와 지분 경매 유치권 이걸로 중복 경매가 됐을 때는 실질적 경매로 진행을 합니다. 형식적 경매는 정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매를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사실은 등기부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연 등기부를 보고 내가 무엇을 경매시장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등기부를 보는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많은 건 원하지 않겠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는 갑구에 나온 건 채권이다. 을구에 나온 건 물권이다. 자, 여러분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임대차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